배광호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작년 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요. 요거는 퇴직하기 직전에 학생들하고 수업하던 장면을 이제 수업 참관하시는 선생님이 찍어주셔가지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를 대충 소개해 드리면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런 수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7년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경북여고인데요. 경북여고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수업하고 비슷한 수업들을 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토론이나 책 쓰기 해서 책 쓰기나 토론 또는 발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옮긴 곳이 이제 시지고등학교 저쪽에 이제 거기 월드컵 구장 있는데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역시 작문 수업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가 칠곡에 있는 매천고등학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토론화법 이런 수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여기 꼬꼬북 수업이라는 수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낯선 말이죠.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꼬꼬북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꼬꼬북이 무슨 뜻이겠니? 이렇게 물으면 이제 전부 다 애들이 치킨 하고 관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고, 치킨처럼 아주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수업 이름이야 이러면서 한 것이 이렇게 꼬꼬북은요. 말을 줄인 건데요. 책 읽고 책 쓰고 요걸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의 그 교과목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과정에. 그래서 읽기하는, 독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독서로만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쓰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한 학기에 책을 한 권 통독하고요. 자신이 책을 한 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읽고 한 권 쓰기. 그래서 1년이면 2권 읽고 2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권 쓴 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그 공모대회에 또 뽑혀서 지원을 받아서 출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계속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책으로 내는 이런 일들을 학교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그냥 없어지는 게 좀 아쉽고 이래서요. 책을 아까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소개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책들을 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일 먼저 낸 건데요. 제목이 좀 건방지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붙여야 잘 팔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붙여도 잘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수업을 쭉 했던 것들을 묶어서 만든 책이고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퇴직하면서 요 선생님과 같이 냈던 수업입니다. 오늘 드릴 이제 말씀은 독서 토론이 핵심이고요. 독서와 토론, 그리고 독서와 토론을 하려면 혼자 못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이 또 반드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와 토론 이런 것들을 제 경험과 또 어떤 이제 약간의 그 이론적인 이야기라 할까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독서에 관한 이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책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중에는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강추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추하는 책이에요. 왜 강추하느냐 하면요. 제가 읽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책 읽는 모임,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재승 교수
강의를 듣다가 정재승 교수님은 아시죠? 알뜰신잡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재밌게 하시고 뇌과학 하시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요. 그분이 뇌과학에 대한 책을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하면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한 권만 읽으면 다 된다니까 저거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 것에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시작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요. 뇌는 생각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좀 받치는. 그래서 그 책은 도끼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박웅현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사실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이잖아요.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책은 얼음을 깨는 도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음이라는 말과 도끼를 넣은 것이 역시 카프카 이 문학하는 사람답다 싶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얼음이 되는 것 같아요. 꽝꽝 얼어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싸늘해지면서 온기를 잃고 생명력을 잃는 것 같아요. 그걸 끊임없이 깨는 도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는 처음부터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성이 감정을 조절하고 제어한다는 말도 잘못된 거다. 그런 거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과 어떤 지식이 첫 마디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과격한 말을 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지? 하고 막 읽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새롭게 뇌와 그러니까 저는 또 뇌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뇌에 관심 있는 거는 뇌의 작용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인식이 그 사람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과 삶 자체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거는 뇌를 연구하는 게 좋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발제를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제가 순서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 한 7, 10명쯤 되는데 보통 나오시는 분 7, 8분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같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차례도 되고 해서 이걸 하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발제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비슷한 서적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그 강의는 유튜브에 테드 강연은 많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재밌게 강의 잘 해놓고 그래서 강의도 한번 봤는데 여기 있잖아요. 테드 강연. 그래서 이 같은 분이에요. 쓰신 분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보고 이 책도 봤거든요. 이 책은 쪽수가 한 600페이지, 600쪽, 700쪽쯤 됩니다. 좀 길어요. 요거는 한 250쪽쯤 되나? 근데 요 책이 먼저 나온 것이고요. 2017년에 나왔고, 이거는 나온 지 작년 한 8월 달에 나왔거든요. 이거를 추격해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같이 연결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이전에 본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 모든 건 뇌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슷한 주제가 돼서 이걸 같이 연결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제를 하고 있는데요. 발제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모르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소개드리는 겸해서. 그래서 요거는 주로 좀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연결해서 하려고요.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발제했던 것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이길보라라고 하는 분이 쓴, 이분은 영화 감독이거든요. 영화 감독이 쓰신 분인데,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고 하는 이 책을 발제하고 같이 독서 토론하면서 굉장히, 토론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막 굉장히 흐뭇하고 약간 흥분된, 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서 밤에 시간이 가는, 밤이 아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길보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의 부모님은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 청각장애인인데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분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과 아픔 같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영화 감독이 되고 네덜란드에 가서 영상학교에서 그 석사 과정을 밟은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요가 같이 발제를 했죠. 산책을 듣는 시간. 이거는 청소년 소설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뭐냐면 산책을 듣는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예. 산책을 하면 하는 거지. 산책을 듣는다는 건 뭐야? 글쎄, 뭐 산책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이죠. 이거는 역시 청각장애를 앓는 두 아이의 이야기예요. 예, 거기에서 그 청각을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들, 경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학생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이 인공 와우라고 하나요? 그 수술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 수술을 이 아이는 싫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그걸 받은 걸 후회해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 후회하는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소설로.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장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좀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 요거는 요선 같이, 이길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쓴 길은 학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이 독후감이라든가 했던 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는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해서 리터러시에 관한 이야기 또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워낙 많이 읽으셔갖고, 김초엽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초엽이라고 하는 분이, 카이스트 울산, 포항공대 석사과정을 나왔죠. 거기서 근데 이분은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어요, 역시. 근데 소설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해가지고 과학소설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SF라고 하는 과학소설을 썼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린 건 이제 올해 제가, 발제를 하고 같이 토론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도 좀 같이 이런 독서 토론 활동을 많이 했고, 제가 지금까지도 독서 토론하고 지금 또 발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소개 말씀을 약간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독서 토론이라든가 독서 모임 이런 것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기 전에 제가 퀴즈를 잠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처럼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 쥐, 동물, 세계 지도인데, 그분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생각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나무요. 나무하고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아주 마음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답이라 할 수도 없지만 하여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답은 벌입니다. 예.
동물은 맞습니다. 예. 상당히 근접하잖아요. 사람도 동물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퀴즈를 제가 왜 한번 푸시도록 할까요? 그 앞에 그림 전혀 어떤 짜임새라든가 단서가 없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펼쳐졌을 것 같은, 제가 오전에도 강의를 했는데요. 오전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곰팡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곰팡이. 아니, 마음이 좀 울적한가 봐요. 근데 이런 로사 테스트라고 해갖고 이런 거 가지고 심리 테스트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심리 테스트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짜임새 없이 관련 없이, 물론 관련 없고 짜임새 없을 수는 없지만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런 꿀벌 사진에서 온 거다라는 걸 한번 알고 나면요, 한번 알아버리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은 꿀벌만 보여요. 다른 식으로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 또는 대상을 바라볼 때 미리 경험하고 갖게 되는 생각이 그 대상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불분명하고 해상도가 떨어지면요, 이 앞에 벌어지는 현상,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해상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상도를 딱 갖고 보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서를 한다는 것, 그리고 독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 그림을 찾는 거예요. 이 그림을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찾고 바깥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찾아진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없이, 꿀벌의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작업이 없이 세상을 보면요, 다시 한번 계속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요,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 사람 같아. 어디가 사람 같은데? 여기 눈이고, 이거 눈 있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눈이고 코고 뭐 있잖아. 이거 막 우기면요, 진짜 같아요. 사람 아니야. 이건 세계지도야. 이건 저쪽에 있는 유럽 같고 이거는 섬나라 같지 않아?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보이고요. 다 그렇게 보이고요. 나무, 이건 나무 가지, 나뭇잎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꽃 같은데? 맞잖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틀린다는 건 아니고요. 해상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독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어떤 나름대로의 돋보기나 창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돋보기나 창은 거기에 딱 보는 대상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개념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복제라는 개념 있잖아요. 동물복제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책을 읽고 그 렌즈를 하나 장착하면요, 동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 동물복제 개념도 참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개념인데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근데 복제를 한다고 해갖고 더 괴롭히고 복제를 해준다니까 좀 이제 맞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영학도서관 들어오시다 보면 왼편에 보시면은 인권 포스터 전시하시잖아요. 해놓으셨잖아요. 인권에 관한 것도
인권에 관한 렌즈거든요. 창이거든요. 그것을 읽고 보고 느끼고 자기 안에 컨셉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말을 하고 대우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 그 렌즈에 탁탁탁탁 잡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런 책을 읽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당연한 듯이 인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도 없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안 주는지도 생각 없이 그냥 막 해요. 막 하고 나서 뭐라 하면요.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것을 보는 렌즈가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념 있는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독서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해상도 높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렌즈를 갖는 거라고 봐요. 그 렌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잠자리 눈이 그냥 막 굉장히 여러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입체로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독서 토론과 독서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렌즈를 갖추는데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고 세밀한 렌즈를 갖추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서로 닦아주거든요. 제가 이제 독서 토론을 많이 많이라고 해도 그냥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 이런 말 우리가 농담 삼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틀리게 읽은 것을 조금 멋쩍어서 합리화하는 그런 것으로 쓰지만 실제 이건 본질적으로는 맞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폴드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독서의 알레고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독, 오해 동반하는 비완결적 독서에서 독서는 번번이 오독, 오해, 오인을 포함한다. 저자가 진짜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해서 글로 남기고요. 그 남긴 글을 독자가 읽어서 다시 머릿속에 그 의미를 형성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리지널이 고래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절대로 없는 것은 쓰는 사람이 잘 못 썼기 때문에 또는 읽는 사람이 잘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동양의 그 말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말은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을 다 버리잖아요. 언어 도단. 그렇기 때문에 글로 써놓은 것, 말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었지만 존중한다거나 저자의 권위에 맹신한다고 하는 것은 책 읽는 것에 원리상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독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결국은 자기가 읽는 거라고 하더라. 여기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행이라고 하는 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CBS에서 PD하고 그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인데요. 여러 장르에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 분. 이분은 PD니까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쓴 삶을 바꾸는 책 읽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 그르니에 어떤 개의 죽음의 그 책도 이제 이제 수필이 한번 봤는데요. 이 사람 말했는데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데서 새로움이 시작된다. 이것이 책 읽는 의미다 일어났거든요. 또 말셀 프루스트하고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하는 그런 소설, 아주 긴 소설 쓰신 분 있잖아요. 저도 못 봤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요런 말을 또 하셨어요.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요거는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렴 이래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제 요 분은 자기 아들이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난독증이 있는 바람에 뇌연구가인데 뇌연구하면서 난독증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 읽는 뇌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뒤에 10년 뒤에 다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요거예요. 그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지점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처럼 보인다. 결국은 저자는 자기가 쓸 말을 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혜를 의미를 구성해내는 것이 진짜 독서다. 어떤 정답이 있었고 그걸 알아가지고 쓰는 거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충분히 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내 인생에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위에 요 말이 더 괜찮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법칙. 이것이 독서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는 것이고, 작가가 써놓은 걸 단서로 해서, 실마리로 해서 결국 자신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이런 고독하면서도 성스럽고 위대한 작업을 해나갈 때, 동지가 있고 도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이 삶의 깊이와 다양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정말로 좋은 활동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뭐 혼자 이렇게 깊은 독서를 해서 자기의 지혜를 깊게 갈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책에서 보면 이거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과 당신의 뇌 활동과 신체 활동 이런 게 직접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말 역시 타인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토론이 좋다는 얘기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좀. 그래서 뇌 활동이 뇌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신경계라는 건 뇌신경계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고 가장 나쁜 것도 다른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건 참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좋을 땐 가장 좋고, 가장 안 좋을 땐 또 인간만큼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건 왜 그러냐? 신경계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 따로 앉아있지만요, 뇌는 서로 연결돼요. 네트워크로. 뇌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뇌가 생명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뇌입니다. 뇌. 그래서 뇌와 그 어린 아이, 왜 인간은 뇌가 그렇게 시원찮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했을까? 이 책에 나옵니다. 단서가 약간씩은. 그 어떤 동물도 태어나면 바로 걷고 조금 해서 엄마가 약간 돌봐주면 실제로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걷는 데에만 1년이 걸리고 그 사회에 적응해서 밥벌이를 하려면 적어도 20년을 20년 애라도 밥벌이를 하면 참 좋겠죠. 그죠? 요즘엔 30, 40이 되도록 부모 곁을 못 떠나고, 못 떠나보내고,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시원찮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을까? 이 진화의 시스템이 인간에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진화는 잘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죠. 그 중에 한 가지 가설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공간의 문화적인 다양성이 너무 커서 미리 예측하고 뇌 회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을 이분이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소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가 거의 정해지고 그것이 거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게 미국에 태어나는 아이, 한국에 태어나는 아이, 열대지방 태어나는 아이, 사막에 태어나는 아이, 뭐 이런 태어나는 곳의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플러스 인위적인 문화환경, 문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미리 배선을 다 해놓고 딱 내보내면 일찍 거기 이 배선하고 안 맞는 곳에 태어나버리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적응력, 응용 능력 이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배선을 별로 안 해놓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대충 뇌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뇌를 배선, 회로를 까는 건 누가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양육자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아이의 뇌의 초기 배선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 뇌과학자는 뇌는 뇌를 통해서 배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뇌와 뇌가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되죠. 그래서 독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해서 읽으면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읽지만은 서로 같은 그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질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공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요. 혼자 읽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같이 읽으면.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또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식의 새로운 영토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 인식의 영토를 끊임없이 넓히는 만큼 그 사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때는 기쁨을 느끼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는 인식이 확장되는 발견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독서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토론 지금 모임 하시는 분도 아주 열심히 더 잘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 하시는 분도 이제 독서 토론, 독서 모임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 모임 할 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잠깐인데 저는 이제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요. 관장님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혼자 하는 음악도 좋지만요.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발전으로 보면 맨 처음엔 그 단선율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가면 화성학이 나올 때 음악이 아름다울 때 화성을 만들려면 같은 소리를 내면 화성이 안 이루어지죠. 다른 소리를 내야 화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불협화음이라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현대음악은 불협화음 가지고 오히려 이 불안한 현대인을 나타내려면 조화가 되는 이 화합하는 화음 가지고는 오히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불협화음 갖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독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음이 쭉 나가면 그 위에 다른 음으로 나가면서 점점 더 아주 풍요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연주할 때 이 많은 어떤 소리들이 어울려서 내는 그 감동의 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독서 토론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앞부분의 얘기는 독서 토론 좋지 정도의 그 결론은 그건데요. 왜 좋은지 어떤 이제 원리가 있는지 그걸 좀 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시고 계시는 분 더 회원들에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안 하시는 분은 꼭 좀 한번 참여를 하시거나 참여하시기 그러면 그냥 만드시면 좋아요. 토론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토론 그러면 그 이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토론은 되게 학생들에게 토론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봐라 이러면요. 디스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디스. 토론은 디스예요.
디스 아시죠? 예.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뭐 말꼬리 잡기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다 했고, 토론하면 쭉 애들 물어보면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근데 이거 하자고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 그 토론이 왜 꼭 필요하냐, 꼭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 버릇을 못 버리고 또 학창시절로 돌아가신 기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퀴즈가 나왔는데 이거는 다행히 거기 유인물에 안 나가 있어요. 다음 중 자기 주장의 잘못을 찾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범하고 있는 오류, 잘못을 찾는 데 제일 도움을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그러면 1번부터 보기를 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답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 잘해도 좋다고 틀려도 좋다고 다 좋다고 하니까 예, 사랑하기엔 좋은데 내 잘못을 꼬집어 주기에는 안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나와 의견이 똑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도 곤란하죠. 둘이 그냥 죽이 착착 맞아가지고 이리 가면 이리 가자. 좋다. 저래 좀 힘들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가볼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는 취향이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자라는 환경은 어떻고, 자는 어떻게 살아, 다 아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의 잘못을 찾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조금 갸우뚱하죠? 그럼 객관식 문제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번으로 할게요. 5번까지 있습니다.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상당히 좀 미칼스럽지만 이 사람은 뭔가 찾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럼 5번이 이제 결정적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5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씁니까?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이거 퀴즈 안 내길 잘했어요. 전부 다 맞히셔가지고. 4번이 맞습니다. 예, 4번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보기를 하나하나 만들 때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 번 해서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토론은 찬반, 반대인 사람은 반드시 찬반을 나누어서 하게 돼 있는데 찬반을 나누어야만 그 이론이나 생각에 대한 검토가 아주 면밀하게 됩니다. 180도의 다른 데서 오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가장 넓어요.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론은 훨씬 오류가 적습니다. 가장 바깥 다른 의견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문제고요. 진짜 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이 그 나라의, 그 사회의 토론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의 구분이 얼만큼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꼭 나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혹시? 네. 이거를 혼동하면 그 사회에는 수준 높은 토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거는 수업에 쓰는 슬라이드인데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쓰는. 그래서 우리가 토론 문화의 수준 높아진다는 거는 감정과 이성을 혼동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내 의견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감성입니까? 이성입니까? 이성이죠.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는요. 감정이죠. 이걸 뒤섞으면 싸움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 한두 마디 올라가면 바로 막 열 올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거는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 의견을 하면, 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대드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의 적이야?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독서 토론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에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의견인데요. 반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슬의 강도, 그 사슬의 강도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 개의 사슬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근데 어디에서 끊어지나요? 이 사슬은. 이것을 하나의 논증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약한 강도가 이 전체의 강도입니다. 대강 아시겠죠? 그러면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슬로 이루어졌거든요. 입장이 있고 전제, 주장, 이유, 근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 토론대회 나가는 토론대회 준비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토론대회 나가서 이제 뭐 상도 타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반박한다, 반론한다는 거는 제일 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입론 논증의 입론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입론이거든요. 타당성, 신뢰성, 오리 등 연결 강도를 검증하는 것이 반박, 반론인데요. 반박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사슬의 주인일까? 검증자일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반박은. 주인일까요? 검증자일까요?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건물 짓잖아요. 이 건물 짓고 나면 감리사가 오잖아요. 감리사가 와서 강도라든가 이런 거 대로 하는가 다 본단 말이에요. 그 감리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까? 건물 주인에게 유리합니까? 건물 주인에게 유리하죠. 거기서 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고친다고 하면 건물 주인에게 좋지. 그 검증하는 사람은 검증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내 의견,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에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반대를 하고 반박을 했다. 나에게 유리합니까? 반박한 사람이 유리합니까? 나에게 유리합니다. 나에게 반박하고 반대한 사람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괘씸해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시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내 의견을 비판 반박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토론 수업 때 아이들한테 하는 슬라이드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저는 좀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도 마음대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겸허히 고맙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의 문화, 토론 문화가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토론에 대한 기본적인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은 토론을 좀 더 잘 알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다음 보여드릴 거는 조금 이제 이론적인 건데요. 독서 토론 진행하시거나 하실 때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요. 또 다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논증인데요, 논증이요. 논증 논리적 증명인데요. 토론에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토론의 언어는 논증이다. 토론에서는 무조건 논증으로 말하고 논증으로 답하고 논증이 토론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논증은 뭐냐면요. 어이구야. 뭐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시는데. 자, 만약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할 때 이거를 진짜로 한 분 한 분 내가 해서 토론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회비, 가입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네. 이런 논제가 논의되는 이 독서 모임은 현재 회비나 가입비를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으니까 이거 받아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 논제가 나오는 겁니다. 논제는 기본적인 상식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는 방향으로 논제를 잡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엔 사형제가 있나요, 없나요? 사형제가 있습니다. 형법상에 있는데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형제에 대해서 논제를 뽑는다면 사형제를 그러니까 도입해야 한다라고 정해야 됩니까?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해야 됩니까?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근데 토론할 때 가끔 보면요, 지금 있는 거를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갖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논제는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논제는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상태, 바꾸고 싶은 내용으로 논제를 잡습니다. 이 모임은 회비 가입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논제를. 그래갖고 이 논제에 대해서 난 이런 점에서 찬성해.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는 게 이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꿔야 한다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 하고 약간 의아해하실까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찬성한다, 바꿔야 한다 이런 걸 입장이라고 합니다. 입장. 예, 입장이라고 해요. 입장은 찬성한다, 반대하는데 이것만 입장이에요. 예, 전문 용어로. 이런 점에서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주장에 되면 왜냐하면 그다음에 이게 이유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 세트를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긍정이 이제 바꿔야 한다는 긍정이고요. 지금 어떤 게 바뀌는가 보세요. 요거 바뀌었죠, 그죠? 반대한다. 이건 부정 입장이에요. 반대한다는 건 바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회비 가입비를 받아야 된다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냥 안 받는 상태 그대로 가자 이 얘기죠. 이런 상태로. 요거는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요. 요 입장은 찬성 반대는 말하는 거고요. 선생님, 이제 애들이 교무실에 되게 와요.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되는데요. 조퇴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요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요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요. 예. 조퇴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가거라 이렇게 안 하시죠?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몸이 아파서요. 그래 몸 아파 그럼 가 이렇게 안 하죠. 그럼 뭘 묻죠? 뭐 멀쩡하고 어디가 아파 이래. 어디가 아파 묻는 거는 요거예요. 근거요. 그럼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빨리 허락을 받고 싶으면 선생님 제가 몸이 어디 뭐 콧물 나고 열이 나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좀 오늘 1교시 마치고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쌍한 표정을 막 짓고 뭐 목소리도 힘이 없고 이러면 바로 이제 보내주시겠죠. 논리를 갖췄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조퇴할래요 이러면 벌써 뭐라고 할까 선생님이 좀 짜증이 나요. 뭐 다짜고짜 와가지고 조퇴부터 한다고 왜 그러는데 뭐 어디 아픈데 이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논리는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세트 갖춰서 얘기하는데 역시 요런 할 때에도 난 회비 가입위원회에 찬성한다 입장. 돈이 있어야만 회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비를 모아서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야유회나 또는 뭐 어디 독서 토론 책방 이제 순례하러 갈 때 따로 회비를 걷지 않고 우리가 걷어놓은 회비로 간다고 하니까 참석률이 정말 높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실제적인 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발제를 어떻게 하고 독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발제문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제문이란 말도 쓰고요. 기조연설이란 말도 쓰고요. 입론이란 말도 쓰고 입안이란 말도 씁니다. 어쨌든 어떤 정해진 주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것을 발제문, 입론, 입안, 기조연설 이런 말을 씁니다. 처음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 발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토론 수준은 발제문에 달려 있습니다. 발제문이 굉장히 세밀하고 깊이가 있으면요. 그 뒤에 나오는 발언도 전부 그렇게 이어져요. 근데 처음 하는 발제문이 좀 성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깊이가 얕고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발언들은 사담으로 그쳐요, 그냥. 자기 있었던 이야기, 재밌었던 이야기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수다 떨다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미는 있는데 허탈하죠. 그러면 그런 거 몇 번 지나가면 있잖아요. 안 나와요, 사람들 잘. 네,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발제문의 그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세 부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깨졌네. 맨 처음에는 책 소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 의견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 만약에 소설을 한다면 소설 진짜 내용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두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중요한 건 주관적,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 읽기는 어차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주관적인 논리나 감상,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제시해주면 그날 독서토론 참석했던 것이 완전히 막 뿌듯하게 너무 기분 좋은 게 돼요. 내가 읽을 때와 다른 것들을 막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길보라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예. 그래 그때 제가 그 발제해서 했는데 그 이길보라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신 부부님이라서 이 말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는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실에서도 그 학생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하면, 다시 말하면 좀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런 장애아로 만드는 것 같다. 그들의 언어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언어를 돌려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의 상태, 아이들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청각장애인 문제를 아이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리터러시의 그 각도에서 보고 그걸 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언어를 잃는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나오면서 전부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서로가 얘기했어요. 거기서 가장 많이 격하게 공감하신 분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은 이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장벽이 나와버리면 그 아이는 멀쩡하지만 장애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당할 그 차별과 무시, 모멸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장애자분들이 겪는 거하고 똑같은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독서 토론이 아니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막 뿌듯해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막 집에 간 뒤에도 막 카톡에 막 서로 좋았다고 막 올리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 아까 저기 계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것에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두세 개 정도, 하나는 조금 적고 두 개나 세 개 정도 되면 이제 대개 저희는 발제한 사람이 사회를 보거든요. 그 사회를 볼 때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보고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 토론해 보면 그 책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또 한 각도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발제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제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할 때는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찬반을 나눠서 격식을 토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독서 토론은요. 그래서 물론 독서 토론 대회 때에는 물론 찬반을 나눠서 격식 토론을 하지만 일반적인 토론은 원탁 토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완성된 글도 좋지만 간단한 메모 정도로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글로 써야 되지만 글 쓰는 게 또 어려운 분은 그냥 메모 정도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서왕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전설에 해당되는 거기서 원탁의 기사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어떤 발언권과 권리를 보장하자 해서 나오는 원탁 토론이 독서 토론에서는 가장 적합한 토론 형식인 것 같아요. 그 원탁 토론 방법은요, 이게 5명 돼 있는데요. 토론이나 이 모임이 제일 잘 되는 인원 범위는요, 5명에서 7명이라고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한 모둠을 짤 때도요, 4명을 기준에 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론 모임을 만약에 하시면요, 정원을 10명으로 해서 모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10명을 모임으로 하면 7명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7명이 제일 알맞은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1, 2, 3차 발언합니다. 그래서 1차 발언에서는 돌아가면서 쭉 입론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카프카의 변신 같은 거 있으면 그레고리 잠자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갑충 벌레가 됐잖아요. 그것도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레고리 잠자 벌레가 된 잠자는 결국 죽죠. 거의 굶어 죽어요. 굶어서 툭 떨어져서 죽는데, 죽고 나니까 그냥 식구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굶어 죽었구나 하고 우는 게 아니고, 잘 됐다고 해서 가땅씩 버리고 그 다음날에 전차 타고 놀러 가요. 놀러 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예, 아주 홀가분해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당히 우픈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때의 이 가족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 1차로 쭉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나는 가족이 조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의 정이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야, 너도 그런 거 한번 당해봐라. 거기 보면 2개월 되는데 2개월 동안 그 이상한 흉측한 게 있어가지고 막 온갖 냄새도 풍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부스부스 나타나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도 못 가고 이러고 있어봐. 너 그게 견딜 수 있겠나? 나 같아도 막 끔찍해.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거는 정해진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아무나 해도 돼요. 사회 보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 발표했는지. 그래갖고 이게 1차 발언이 뭐 길든 짧든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 일단 1차 발언은 끝난 거예요. 다 돌아갈 때까지 2차 발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됐으면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2차 발언하는데 2차 발언할 때는 이 첫 번째 발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레고리 잠자의 식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하고 너무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나누면. 그럼 너무하다 그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사람에게 반론하거나 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일문일답은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수 있어? 그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갖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본적인 반론과 질문은 쭉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딱 해요. 정해진 순서 없이. 그리고 다 돌아갔으면 이제 나중 3차 발언하면 이 반론과 질문을 받은 사람이 답변하고 마무리 발언하면 됩니다. 아까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답변이 이렇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한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발언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순서 없이 준비된 사람부터 하는데 발언 시간은 2분 정도 하는데 독서 토론을 많이 하면 있잖아요. 발언을 길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짧게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길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늘려. 모임에서는요. 짤막하게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모임 가면은 이상하게 길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하는 게 그 모임의 성패를 좌우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한 사람당 2분 하는데 2분 넘어가면 제가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음 상하시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 실제로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독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으려면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리 아주 장대한 결심을 해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같이 읽자라고 하면 억지라도 읽게 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또 다른 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독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독서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거는 용학도서관의 강의 요청을 받고 읽기 시작한 책들이에요. 앞에 나온 건 뭐 미리 읽었던 거고요. 여기 독서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꾸리는 법 유하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제일 실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이 책을 보시면 실무적인 매뉴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독서 모임에서 읽기, 쓰기, 책 쓰기를 합니다라고 해서 읽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쓰기, 책 쓰기로 연결된 사례를 보여주시는 요 글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매천고등학교에서 또 했던 꼬꼬북하고 컨셉이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 발제했던 내용,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낼 수 있겠더라 해서 책을 내신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나온 책으로 김민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라고 해서 이게 김민영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모델로 해서 이제 일러스트해 한 건데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일화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책 모임 진행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나오고요. 어떤 책들 읽었는가 하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읽은 책들을 다 소개해 놨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어떻게 모임 순서를 하냐면요. 이건 아마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읽은 소감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한 문장 정도로. 많이 얘기할까봐 전부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막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 전체 발제를 지정 발제자 1, 2 하는데요. 요거 1, 2를 해놓는 거는 2명 정도 정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게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발제자를 2명쯤 정하는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명 그대로 하는데 2명쯤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논제 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1, 2, 3차 발언을 하는데 만약에 5명이라고 하면요. 한 사람당 2분 하면 2분 하면 5명 들어가면 이게 10분이잖아요. 10분이니까
3차 발언하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논제를 3개 하면 1시간 30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약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거 합하면 2시간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진행을 2시간으로 정하고요. 2시간에서 논제 2개 내지 3개쯤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마무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도입이고요. 요건 이제 본 토론이고요. 요거는 토론하고 난 다음엔 토론 소감을 한마디씩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고. 다음 토론 도서를 정하거나 발표하고, 다음 토론 발제자를 정하거나 확인하고, 다음 너야, 이렇게. 다음 모임 시간 장소를 또 정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 모임을 해나가시는 기본 뼈대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되죠. 저절로. 근데 이런 하는 방식을 진행하시는 분이 좀 알고 계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때의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변형하는 건 괜찮은데요. 기본적인 이론이나 방식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하시면 좀 이렇게 뭐랄까 시간이 허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이들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알고 계시면서 그걸 기본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시면서 상황마다 약간씩 변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그림이 예쁜데. 자, 여기 원하나라고 하는 분이 아까 독서 모임 꾸리는 법에 나왔는데요. 동네 책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동네 책방은 각각 특색이 다 있거든요. 우리 독서 모임도 동네 책방에서는 중간중간 모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같이 해보는 것도 분위기도 좀 바꾸고 좋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특별한 행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처음 독서 모임 만들 때는 이런 걸 좀 많이 하더니 요즘에는 이것도 시들해지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성탄이나 연말연시가 되면 선물 교환하는 걸 대신 우리는 책 교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 가지고 와서 이게 옛날에 그 뭐 미팅 가면은 왜 물건 가지고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책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한다거나 또 뭐 올해의 최고의 발제문상 그다음에 뭐 다독상 또 뭐 출석상 뭐 이런 거 상을 또 준다거나 되게 연말에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독서 모임 쿠폰 해갖고 이거는 이제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도장 찍어주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독서 모임에 나오면 출석부고에 도장 찍듯이 도장 찍어서 몇 개 되면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것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그 얘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직 재밌어 한대요. 또 한번 해보세요. 독서 모임은 그냥 만드세요. 그냥 어디 뭐 있는데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연말 독서정산 나 이번 올해는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었어. 그다음 내년엔 이러이러한 책 읽을 거야 라는 걸 공표해보면 해놓으면 사람은 자기가 말 꺼내면 아무래도 좀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된다는 그런 팁입니다. 예, 저는 이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문학계행 이거는 물론 하죠. 그래서 뭐 통영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문학 관련된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때는 거기에 맞는 책을 독서 토론한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집이나 책 내면 좋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돈 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했어요. 책 내는 거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돈 줘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독서 모임이 잘 되려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대한다고 해서, 어떤 그 조건 없이 오는 분을 굉장히, 진심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이 많으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공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곡한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인신공격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민감한 부분인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남녀가 섞여 있을 때에 남성, 여성, 성차별 또는 나이대가 많을 때의 뭐 젊은 것들이 또는 뭐 꼰대 뭐 이런 말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있을 때 이런 어떤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진 않았지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 마지막 퀴즈인데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알약입니다. 의사분입니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공통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책이니까 책이 또 안 나올 수 없겠네요. 이거는 맞추지 못할 문제입니다. 맞추시라고 냈지만 맞추시지 못하길 기대해서 낸 겁니다. 맞추시면 섭섭합니다. 약의 목적은 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으시는 분의 목표는 뭘까요? 당뇨약을 끊는 겁니다. 고혈압약을 먹으시는 분의 목표는 고혈압약을 끊는 것입니다. 의사의 목표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배의 목표는 강을 건너면 배는 버립니다. 강을 건너서까지 배를 붙들고 저 언덕을 배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책도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책의 목적은 책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책 읽은 거 자랑하려고 책 읽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책을 읽고 난 뒤에 잘 사는 것, 잘 실천하는 것. 잘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당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다는 건 자기 책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답도 정답이기 때문에 너그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당당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책 그 자체를 끼고 앉아가지고 광을 내고 숭배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서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서 토론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것으로 가야 될 저 너머가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 마무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